조용한 밤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방 안의 불빛이 조금씩 낮아질 때쯤이면 우리는 시간을 더 천천히 느끼게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일을 시작하고 언제 멈추고 어느 때를 절기로 삼을지 그 기준이 나라 전체를 움직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불 속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틀어두면 옛날 이야기처럼 편하게 들리지만 끝나면 큰 흐름이 정리되는 이야기. 오늘은 이불 속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장영실 편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작을 시간을 만들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소주제로 지어보고요. 지금부터 1장 오프닝 파트를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장영실을 조선시대의 에디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기계를 만들었고 조선의 시간을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장영실의 이름은 기록에서 희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길은 그 희미해지는 지점까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왜 시작됐나? 어떻게 흘러갔나? 무엇이 남았나?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면 장영실의 발명품이 대단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발명품들이 조선의 하루를 어떻게 바꿨는지까지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장영실의 삶을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떤 신분이었고 어떻게 세종의 눈에 들었는지.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장영실의 대표 발명품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왜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이었는지,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는지까지요. 마지막에는 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왜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단정하지 않고 가능한 해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영실은 천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이 시간을 만들던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옮겨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장영실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삶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조용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 노비였던 기술자 왕의 눈에 들어가다. 장영실의 출발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대한 발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록에서 장영실은 노비 신분으로 등장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고 이름보다 소속이 먼저 불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장영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손으로 만들고 눈으로 확인하는 일에 유난히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능력은 단순히 손재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재료를 다루는 감각도 있지만 결국은 원리를 읽는 눈이거든요.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람과 습도가 무엇을 바꾸는지, 장영실은 그런 변화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영실의 특별함은 천재성이라기보다 관찰을 구조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비였던 장영실은 어떻게 세종에게까지 닿았을까요? 세종시대는 사람을 쓰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지던 때였습니다. 물론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 결국 필요한 건 정확한 실무입니다. 시간을 재고 하늘을 읽고 기록을 남기려면 책상이 논리만으로는 부족하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실패를 고치며 완성으로 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장영실은 그런 필요 속에서 추천되고 시험받고 마침내 발탁됩니다. 누군가가 그의 솜씨를 보고 올렸을 수도 있고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서 한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나라가 당장 써야 할 능력을 본 겁니다. 정리해보면 장영실이 궁으로 들어온 것은 기적 같은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 세종이 만들려 했던 국가 운영 방식, 즉 측정과 표준화의 시대가 부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로 들어온 뒤에 장영실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라기보다 프로젝트의 사람에 가까워집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도 계속 시험하고 고치고 다시 세우는 일이 이어졌을 테니까요. 시간을 알리는 장치,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만드는 과정까지. 장영실의 일은 점점 커졌고 그가 담당하는 일의 무게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성과가 커질수록 왜 어떤 이름은 더 선명해지고 어떤 이름은 오히려 희미해질까요? 이 질문은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영실의 삶을 더 길게 끌기보다 그가 남긴 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장영실의 대표 발명품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이 하늘을 읽기 위해 세웠던 기구들, 간이와 혼천회부터 시작해 볼게요. 3장, 하늘을 읽는 기계, 간의와 혼천회. 장영실의 발명품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시계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들이죠. 조선에서 시간은 단순히 몇 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고 언제 제사를 지내며 언제 나라의 큰 행사를 치를지, 그 모든 기준은 달력에서 나오고 달력의 바탕에는 결국 하늘의 움직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바랐던 정확함은 궁궐 안의 취미가 아니라 나라의 리듬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왜 조선은 하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굳이 재려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측정은 같은 기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라가 움직이려면 대충 이쯤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같은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누군가의 말솜씨가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장치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명품은 간의입니다. 간의는 한마디로 해와 별의 위치를 각도로 읽어내는 관측기구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리와 축, 눈금이 있는 구조인데요. 핵심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반복해서 관측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 하늘과 내일 본 하늘을 비교하려면 내 눈의 기분이 아니라 고정된 자가 있어야 하니까요. 간의가 작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봅시다. 관측자는 기구를 안정된 자리에 두고 기준이 되는 방향을 맞춥니다. 그 다음 별이나 해가 보이는 지점을 조준하고 눈금을 읽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기구가 흔들리면 값이 달라지고 눈금이 조금만 삐뚤어도 기록은 무너집니다. 밤의 습기, 바람,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이 금속과 나무를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즉, 간의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들고 맞추고 다시 맞추는 반복 속에서 완성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여야만 하늘의 기록은 오늘만의 메모가 아니라 해마다 비교 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의는 하늘을 감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라의 기준을 고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장영실이 왜 중요해지는지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이런 기구는 책 속 이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금을 새기는 정밀함, 축을 곧게 세우는 균형,
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구조. 작동이 어긋나면 원인을 찾아 고치고 다시 시험하는 끈기. 장영실은 바로 이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에서 빛을 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이 원했던 건 말로 그럴듯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작동하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준이었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장영실의 재능은 한 번 번뜩이는 아이디어보다 오차를 줄이고 기준을 지키는 손에 가까웠습니다. 가느가 만든 변화는 천문학의 발전 같은 말로만 다 담기지 않습니다. 관측이 안정되면 달력이 흔들리지 않고, 달력이 흔들리지 않으면 농사와 행정의 판단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덜 흔들릴수록 사람들의 하루는 조용히 안정됩니다. 거창하게 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올해는 언제가 절기인가를 놓고 매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느가 향한 곳은 그런 안정이었습니다. 기준이 한번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 기준을 의심하기보다 그 위에서 하루를 설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옆으로 옮겨볼까요? 두 번째 발명품은 혼천에입니다. 혼천에는 흔히 하늘을 본뜬 기계라고 불립니다. 여러 겹의 고리와 축으로 구성되어 하늘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장치죠. 가니가 지금의 위치를 정확히 읽는 데 초점이 있다면 혼천에는 그 위치들이 어떤 질서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측정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더욱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이냐를 묻게 되니까요. 혼천에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늘을 눈앞의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겨둘게요. 측정은 왜 늘 설명으로 이어질까요? 아마도 기준을 갖게 된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혼천에는 그런 욕구에 답하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단순히 그날그날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구조로 세워두는 것. 그 구조가 있으면 관측값은 더 빠르게 비교되고 더 쉽게 공유됩니다. 그리고 공유가 가능해지면 그건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나라의 지식이 됩니다. 혼천에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단지 관측자의 물건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걸 안, 그리고 공식적인 공간에 놓인 기구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하늘의 질서를 근거로 삼아 나라의 시간을 정렬하려 했다. 달력은 날짜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맞추는 도구였고, 혼천에는 그 달력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하나의 틀이었습니다. 이 틀이 단단할수록 나라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 결국 사람들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의가 하늘을 값으로 만들었다면 혼천에는 그 값을 질서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읽는 준비가 갖춰지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서 얻은 기준을 이제 하루로 내려보내야 하거든요. 궁궐 안에서만 정확한 시간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려면 시간을 알리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이제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의 하루를 실제로 울리고 비추고 알려주었던 발명품들, 자경루와 앙부일구를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4장, 하루를 알리는 장치, 자경루와 앙부일구.
3장에서 우리는 하늘을 읽는 준비를 했습니다. 간의와 혼천의가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기준은 내려와야 합니다. 궁궐 안에서만 정확한 시간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한 리듬으로 움직이려면 하루를 알리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장영실의 이름이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발명품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자경루부터 보겠습니다. 자경루는 흔히 물시계라고 부르지만 단순히 물이 흐르는 그릇이 아닙니다. 조선이 원했던 것은 물이 흐르면 시간이 간다는 감각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알려주는 표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매번 눈으로 보고 지금쯤이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장치가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자경루의 핵심은 자동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조용히, 꾸준히, 같은 속도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일정한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가 도달할 때마다 장치가 움직이도록 설계하면 시간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기계의 작동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말하던 시대에서 장치가 시간을 말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죠. 왜 세종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장치에 그렇게 마음을 썼을까요? 아마도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은 한 번 어긋나면 그 뒤의 일정이 줄줄이 어긋납니다. 조정의 회의, 의례, 근무, 기록의 작성까지 누군가는 조금 늦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가 커질수록 조금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자경루는 그 표준을 감각이 아니라 작동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일은 말보다 손이 필요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흐르면 어느 장치가 움직일지 그 연결이 한치만 어긋나도 전체가 멈춥니다. 물은 너무 빠르게 흐르면 시간은 짧아지고 너무 느리면 시간은 늘어나죠. 계절이 바뀌어 온도가 달라지면 물의 흐름도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경루는 완성품이라기보다 완성 이후에도 계속 조정해야 하는 살아있는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장영실의 강점이 바로 이런 곳, 작동을 끝까지 책임지는 실무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조용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경루는 시간을 재는 물건이 아니라 나라의 하루를 맞추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경루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경루는 궁궐과 관청의 리듬을 정돈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었지만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까지 시간을 내려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 발명품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위에서 울리는 소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두 번째가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오목한 그릇 형태의 면에 눈금을 두고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을 읽는 방식이죠. 여기서 핵심은 단지 해로 시간을 본다가 아닙니다. 앙부일구가 가진 의미는 시간이 궁궐 안의 장치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는 데 있습니다. 해시계는 사실 원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원리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표준으로 만드는 순간부터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릇의 곡률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지, 눈금은 어디에 둘지, 계절에 따라 해의 높이가 달라지면 어떻게 보정할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해시계는 장식이 아니라 실용이 됩니다. 앙부일구는 바로 그 실용화의 지점을 겨냥한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시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하루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약속과 일의 감각일 겁니다. 해가 중천이면 같은 말은 따뜻하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낳기도 하죠. 반면 이 정도 눈금이면 은 조금 더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때로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추고 언제 모이는지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하루를 갖게 되니까요. 정리해보면 자경루가 나라의 중심 리듬을 맞췄다면 앙부일구는 그 리듬을 바깥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이건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맞냐를 두고 오래 다투지 않아도 되거든요. 기준은 조용히 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앙부일구는 시간을 재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장영실의 발명은 멋진 기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계가 실제 생활 속에서 쓰이려면 누군가는 설치하고 관리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즉, 발명품이 늘어날수록 장영실의 일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성과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는 구조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을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읽어내기 위한 도구, 일성정시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흐름이 더 깊어져 하늘과 시간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장치, 흠경각 옥루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발명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5장. 시간을 더 정확히, 더 가까이. 일성정시의와 흠경각, 옥루 자경루와 앙부일구까지 오면 조선의 시간은 꽤 분명해집니다. 궁궐 안에서는 시간이 울리고 바깥에서는 시간이 비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금 몇 시다를 아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일인데요. 그 확인이 언제나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앙부일구는 햇빛이 좋을 때 그리고 설치된 자리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만 서 있지 않죠. 관정원의 업무는 이동이 잦고 현장으로 나가야 할 일도 많고 계절과 날씨는 매번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의 시간 프로젝트는 한 번 만든 도구로 멈추지 않고 계속 다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시간을 읽게 해주는 장치, 그리고 더 높은 정확성을 갖춘 장치.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발명품, 일성정시의와 흠경각, 옥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성정시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름부터 조용히 의미가 느껴집니다. 해라는 존재, 그리고 정확한 때를 읽는 기구. 일성정시의는 해의 움직임을 이용해 시간을 읽는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시계 계열이지만 단순히 한 면에 눈끝만 그려놓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을 더 정교하게 읽어내도록 설계된 기구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시계가 또 하나 생겼다가 아닙니다. 이 발명품이 등장했다는 건 조선이 시간을 보급하는 단계에서 정밀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앙부일구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다면 일성정시의는 시간 읽기의 방식 자체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죠. 왜 이런 정밀한 장치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시간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충 이쯤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관청의 일은 서류와 기록, 절차로 움직이죠. 회의 시간, 근무교대, 의례 준비,
보고의 순서까지 시간이 조금만 엇나가도 일이 겹치고 일의 겹침은 다시 혼란을 낳습니다. 정리해보면 시간은 편리함이 아니라 운영의 정확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계속 다듬게 되는 겁니다. 일성 정시회가 가진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보이기 시작한 사회는 곧 시간을 더 정확히 읽고 싶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장영실의 역할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기구는 아이디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의 움직임은 계절에 따라 높이도 길도 달라지고 장소와 설치 각도에 따라서도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즉, 시간을 정확히 읽는 도구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눈금을 새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계산하고 그 변화를 물건의 구조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장영실은 그런 작업을 손으로 완성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측과 기록이 쌓일수록 도구는 더 정밀해져야 했고 그 정밀함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건 결국 제작자의 몫이니까요. 여기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시간을 더 정확히 읽을수록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묶이게 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정확한 기준은 혼란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그 기준은 사람들을 같은 믿음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묶임은 통제라기보다 정렬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수많은 하루를 한 방향으로 조용히 맞추는 일. 세종시대의 시간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명품, 흠경각 옥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경루와 앙부일구가 시간을 알리는 도구였다면 흠경각 옥루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품은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이 한 공간에서 함께 보이도록 구성된 장치. 말하자면 시간과 천문이 서로 떨어진 두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흠경각이라는 공간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궁궐안의 특정한 곳에 자리 잡은 기구는 단지 실용품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죠. 옥루는 물시계 계열의 장치로 전해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물이 흐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흐름이 여러 움직임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며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가 움직이고 무언가가 바뀌고 그 변화를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조선의 시간은 점점 숫자가 아니라 보이는 질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흠경각 옥루는 시간을 재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보여주는 국가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커질수록 또 다른 현실이 따라옵니다. 장치가 복잡해질수록 유지와 관리가 중요해지고 관리가 중요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집니다. 물의 흐름은 늘 같아야 하고 연결된 구조는 조금도 헐거워지면 안 되고 계절이 바뀌면 다시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즉, 발명품이 완성되는 순간보다 완성 이후 운영되는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늘 조용한 노동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보다 매일의 점검과 수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죠. 정리해보면 이 시점의 장영실은 발명가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는 점점 국가 프로젝트의 운영자가 됩니다.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유지하고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는 사람. 그런 역할을 맡을수록 성과는 커지지만 동시에 이름은 제도 속으로 들어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아주 조용히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성 정시인은 시간을 더 정확히 읽게 만들었고 흠경각 옥루는 시간과 하늘을 하나의 질서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조선의 시간은 알림에서 정밀함으로, 정밀함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발명품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변화, 바로 발명품이 물건에서 제도로 들어가는 순간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어떤 이름은 더 선명해지고 어떤 이름은 기록에서 옅어지는지, 장영실의 이야기가 조용히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함께 지나가 보겠습니다. 6장, 발명품이 제도가 되는 순간, 이름이 옅어지는 이유. 지금까지 우리는 장영실의 발명품을 따라오면서 조선의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았습니다. 하늘을 읽는 기구가 생기고 시간을 알리는 장치가 만들어지고 그 시간이 더 정밀해지는 흐름까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발명품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발명은 물건이 아니라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 시작되면 기록의 방식도 바뀌기 시작하죠.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명을 떠올릴 때 번뜩이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필요로 한 건 번뜩임보다 매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자경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려야 하고, 해시계는 매일 같은 기준으로 읽혀야 하고, 천문기구는 해마다 비교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만드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치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 계절이 바뀌면 다시 맞추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명품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중요한 건 발명이 아니라 유지와 관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장영실의 일은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기구가 하나면 하나만 신경 쓰면 되죠. 하지만 기구가 여러 개가 되면 각각의 오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 하나의 고장이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긋나면 의례가 어긋나고, 의례가 어긋나면 기록이 어긋나고, 기록이 어긋나면 행정이 흔들립니다. 나라 입장에서 기준이 흔들린다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기준을 만드는 사람에게 기준이 흔들렸을 때의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올까요?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책임도 가져옵니다. 특히 국가의 기술은 더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나라가 잘했다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책임져야가 되죠. 이 흐름은 어느 시대나 비슷합니다. 이제 시선을 기록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영실을 기억하는 것도 결국은 기록 덕분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늘 공평하게 개인을 조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가 기록은 개인의 감동보다 제도의 작동을 우선합니다. 어떤 기구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준이 확정됐는지, 어떤 관청이 맡았는지, 이런 것들은 또렷하게 남지만 그 일을 매일 책임진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상대적으로 옅어지기 쉽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술이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름은 점점 조직의 그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발명품이 제도가 되면 그 장치는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한 사람이 붙들고 있던 기술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전해져야 하죠. 누군가는 사용법을 익히고, 누군가는 수리를 배우고, 누군가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준은 오래 남아야 하니까 기준을 만드는 기술도 개인보다 체계에 저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운영이라는 건 늘 계절을 타고 흐릅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습도, 바람, 햇빛의 높이, 이런 것들이 장치의 작동에 작은 오차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차를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기준을 맞추는 것. 이 반복은 조용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일일수록 기록에는 누가 했는가 보다 작동이 유지되었는가가 더 크게 남습니다. 장영실의 발명품이 많아질수록 장영실은 한 명의 장인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심이 된다는 건 칭찬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불려야 하고,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고쳐야 하고, 기준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게다가 발명품은 늘 보이는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 깁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날은 드물고 매일 점검하고 조정하는 날이 훨씬 많죠. 그 조용한 날들이 쌓여야 기준은 오래 버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장영실의 발명은 점점 놀라운 물건에서 나라가 굴러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라짐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는 때는 보통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 번에 모두가 알아볼 만한 성과가 있을 때. 둘째, 문제가 생겨 기록에 남을 때. 국가 기록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개인을 호출합니다. 성공은 제도의 공이 되고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장영실 같은 기술자의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정이 아니라 정리니까요. 다만 이쯤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장영실은 발명가라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국가의 기준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된다는 건 칭찬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보죠. 다음 장에서는 장영실의 발명품 가운데 시간을 넘어 백성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늘을 읽고 시간을 맞춘 다음에 남는 질문은 결국 이것이니까요. 그 기준은 사람들의 하루를 실제로 얼마나 바꿨을까?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발명품 하나를 살펴보고 그 발명품이 조선의 농민과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장영실은 왜 기록에서 사라졌나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7장, 비를 기록으로 바꾸다. 추구기와 백성의 하루. 6장에서 우리는 발명품이 제도가 되는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명품 하나를 보면서 시선을 궁궐 밖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읽고 시간을 맞추고 기준을 세우는 일이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 그 끝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농사로 이어지는 길이죠. 조선에서 농사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리듬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심을 수 있고 비가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비가 너무 많으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비라는 건 늘 느낌으로만 남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느 고을은 비가 많이 왔다고 하고 다른 고을은 그만큼은 아니라고 말하죠. 말이 다르면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구휼과 세금과 저장과 이동 같은 나라의 운영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비는 자연이고 자연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자연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적어도 판단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발명품이 치고기입니다. 치고기는 이름 그대로 빗물을 재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빗물이 모이도록 용기를 두고 그 안에 쌓인 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죠. 구조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구가 기준이 되려면 그 단순함을 지켜내는 일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 용기의 크기가 일정해야 하고
놓이는 위치가 일정해야 하고 측정하는 방식도 일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비가 왔을 때 같은 기록이 남으니까요.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구기는 비를 감상이 아니라 자료로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품을 장영실의 이름과 연결할 때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영실이 만들었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시대의 과학 행정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추구기는 장영실과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성과로 전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누가 단독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 도구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나입니다. 이제 추구기가 사람들의 하루로 어떻게 내려갔는지 보겠습니다. 농민에게 가장 무서운 건 비가 적게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가 적게 왔는데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것, 혹은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 정도는 버틸만 하다고 판단되는 것, 즉 실제의 고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추구기 같은 기록 장치가 생기면 최소한 비가 얼마나 왔는가를 두고는 같은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와 기준으로요. 그 기준은 행정이 움직일 때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죠. 행정이란 결국 많은 사람의 사정을 한 번에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 판단이 매번 감에 의존하면 누군가는 늘 억울해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판단은 조금 더 느리더라도 조금 더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추구기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장치였습니다. 비가 적게 온 해에는 왜 힘든지를 설명하기가 조금 쉬워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온 해에는 어디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리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정리해보면 추구기가 남긴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농사의 리듬이 기억에서 기록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은 늘 하늘을 보고 살았지만 하늘은 매번 다르게 보이죠. 기억은 소중하지만 흔들립니다. 기록은 차갑지만 오래 남습니다. 추구기가 만든 건 바로 그 오래 남는 흔적입니다. 어떤 해에 얼마나 비가 왔는지, 그게 반복되면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이렇게 쌓인 자료는 다음 해의 준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판단이 말싸움에서 근거로 이동합니다. 물론 기록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을 때보다 기준이 있을 때가 낫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누군가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길도 생기니까요. 우리 고을은 힘들다 라는 말만 있을 때보다 이만큼 비가 적었다 라는 근거가 있을 때 판단은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셋째, 백성의 삶에 예측 가능성이 아주 조금 생깁니다. 농사는 자연을 상대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건 예측이 전혀 없는 불안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기록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 위에서 곡식의 저장과 나눔, 준비의 방식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큰 변화는 아니어도 조용히 지속되는 변화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구기는 빗물을 잰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결론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기준은 언제나 현실을 다 담지 못합니다.
비의 양만으로 풍년과 흉년이 정해지지도 않죠. 바람, 병충해, 토양, 인력, 여러 조건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측정과 기록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시도는 왕의 호기심이라기보다 나라가 커질수록 필요해지는 운영의 언어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가까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기준과 기록의 세계를 만들어낸 인물의 이름이 왜 어느 순간부터 옅어졌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흐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명품이 제도가 되면 개인의 이름은 뒤로 가고 기준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3가지 질문으로 다시 정리하고 장영실은 왜 기록에서 사라졌나를 가능한 해석으로 차분히 정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편안한 밤을 위한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8장 사라진 이름, 남은 기준. 장영실을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영실을 천재의 정기로 길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영실이 만든 것들이 조선의 하루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조용히 살펴봤죠. 하늘을 읽는 기구에서 시작해 시간을 알리는 장치로 내려오고 마침내 비를 기록하는 도구로까지. 그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장영실이라는 한 사람은 점점 개인이라기보다 국가가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오늘 이야기를 3가지 질문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왜 시작됐나? 어떻게 흘러갔나? 무엇이 남았나? 먼저 왜 시작됐나? 조선은 시간과 하늘과 비를 그냥 자연으로 두기엔 너무 큰 나라였습니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고 행정은 농사에 달려있고 백성의 하루는 그 행정에 달려있었죠. 그러니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기준, 해마다 비교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기준. 세종시대의 과학과 기술은 그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였고 장영실은 그 시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손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영실의 시작은 천재의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필요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흘러갔나? 처음에는 하늘을 읽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간의는 하늘을 값으로 만들고 혼천의는 그 값을 질서로 보여주려 했죠. 그 다음에는 하루를 맞추는 장치로 이어졌습니다. 자경루는 시간을 울리게 만들었고 앙부일구는 시간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시간으로 나아가며 일성정시의와 흠경각 옥루 같은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발명은 더 이상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발명품은 제도가 되고 제도는 운영이 되고 운영은 매일의 책임으로 이어지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영실의 발명은 점점 놀라운 물건에서 나라의 운영 방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를 기록하는 시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치고기는 자연을 바꾸지 못해도 판단의 근거를 바꿀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비를 감각이 아니라 자료로 만들고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게 하죠. 그 변화는 곧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기준이 생기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여줍니다. 조금 더 납득 가능한 판단,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운영,
조선의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조용히 쌓였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무엇이 남았나? 장영실이 남긴 것은 발명품만이 아닙니다. 그 발명품들이 만든 기준이 남았고, 기준이 남으면 기록의 습관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습관이 남으면 나라의 운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이 제도로 흡수되며 남기는 흔적. 그게 장영실 이야기의 가장 긴 여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제목의 질문을 남겨두고 있죠. 장영실은 왜 기록에서 사라졌나? 여기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가능한 해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이 남긴 공백은 단정이 아니라 읽기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가능한 해석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건이나 책임 문제로 인해 공적 자리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입니다. 국가의 기준을 맡았던 사람은 기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술은 성공하면 제도의 공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으로 호출될 수 있죠. 이 구조 안에서는 작은 사고가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기록의 초점이 개인에서 제도로 옮겨갔을 가능성입니다. 발명품이 제도화되면 그 뒤부터는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순간 개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옅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오래 남아야 할수록 기준은 개인의 이름에서 멀어지니까요. 셋째, 후대 전승이 사라짐을 더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기록에서 짧아지면 그 짧아진 부분은 늘 이야기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라짐 자체보다 그 사라짐을 만들어낸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의 정답이라기보다 성과가 제도로 흡수될 때 개인의 이름이 겪는 운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 3줄로 남겨볼게요. 왜 시작됐나? 조선은 시간을, 하늘을, 비를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나? 발명품은 점점 정밀해졌고 마침내 제도가 되어 개인의 이름을 뒤로 밀었습니다. 무엇이 남았나? 장영실이 남긴 것은 물건보다 오래가는 기준, 그리고 기록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불 속 이야기의 3번째 이야기, 장영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언제든지 이불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 다음 편도 3가지 질문으로 조용히 정리해 둘게요.